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어제부터 조간 브리핑 시간이 좀 늘었는데요. 여러 신문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 조선 브리핑부터. 예. 조선일보 1면 6단입니다. 1면을 보면은 6단으로 되어 있는데 6단 한가득 이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전체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딱 이 중앙에 있네요. 바로 그 옆에는 우측으로 우측으로 그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얼굴도 있고요. 조선일보가 어제 그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하나의 한국 더 나은 아시아를 주제로 개최한 제5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내용입니다. 예. 무려 5개 면에 걸쳐서 조선일보가 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 소개해드릴 게 없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들만 나왔어요. 근데 주목되는 건 이 사주와 대통령의 앉아있는 모습이 신문 1면 정중앙에 이렇게 실렸다는 거. 요게 눈길을 끕니다. 예. 이제 헤드 테이블을 보니까 각국의 전직 그 수반들 주로 앉아 있군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뒤쪽에 앉아 있네요. 예. 앞줄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있고요. 자, 일면 톱으로 이 사진이 실렸고 정중앙에 방상훈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들의 부친은 한때 낮의 대통령, 밤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예. 낮과 밤의 권력을 나눠 가졌던 아주 친밀한 사이에 두 사람의 부친입니다. 방일영 전 조선일보 회장, 박정희 전 대통령. 하여간 그랬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존경하는 방상훈 사장님 이랬는데요. 도대체 뭘 존경한다는 건지 참 의문입니다. 이 사주 띄우기 그야말로 꼴불견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이 그렇습니다. 국민일보는 1면은 아닙니다만은 더 노골적입니다. 오늘 무슨 기사가 실렸냐면요. 미국 세계 복음화 기도센터의 밥 로저스 목사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양반은 교회에서 1200만 달러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용기 목사에게 지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 로저스 목사는 지난달 25일 조용기 목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면서 조용기 목사가 일부러 교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아들이 의도적으로 조용기 목사를 속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는 교회 장로들과 장남 희준 씨를 신뢰했기 때문에 수천 쪽의 서류를 다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예. 자기 아들이 연관돼 있고 100억 넘는 교회 돈 손에 입힌 사건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가 이걸 몰랐다는 거는 조용기 목사가 이게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몰랐다면 조용기 목사가 이렇게 사리분별이 없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일보가 또 1200만 달러라고 이렇게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1200만 달러 하면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 달러로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원화로 손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130억. 예, 130억 가량 됩니다. 예, 근데 1200만 달러라고 이렇게 표시한 점도 그렇게 썩 의도가 명쾌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일보는
이 목사가 발언했다는 내용을 또 소개했는데 조용기 목사가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은 안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취했지요. 예. 예. 뭐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다면 예. 이 밥 로저스 목사 예.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예.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밥 로저스 목사 보니까 말이죠. 지금 뭐 이 사건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한국도 아니고 미국 목사가 남의 나라 형사 사건에 왜 객관적인 척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예, 기사의 이유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40년 넘게 친분을 가져왔다. 예, 조용기 목사는 우리 가족의 친구로 40년 넘게 친분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니 40년 친구면 친구로서 위로와 충고나 하면 될 일이지. 뭐 이게 분수에 넘는 그런 지적을 합니까? 또 이걸 실어준 국민일보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기사를 실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교우 관계가 넓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예. 하여간 좀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오늘 국민일보 종교면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조용기 목사 교회 재정 서류 모르고 서명했다. 조 목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몰랐고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거를 뭐 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은 기사에 가치가 있죠. 예. 이 사건과 완전히 무관한 바다 건너 미국 사람 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해서 신문에 아주 중요 기사로 다뤘다는 점. 예. 국민일보의 이런 행태를 보면은 이 사주 있는 언론이 얼마만큼 참 이 언론의 정도를 잃기 쉬운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와 국민일보에 등장한 사주 또 사주 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기사들 꼴불견이었습니다. 예.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볼까요? 예. 40년간 친분도 없던 어떤 목사가 예. 조용기 목사 교회 재정 서류 다 알고 서명했을 것. 예. 이렇게 하면 기사 됩니까?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 있는 목사가 뭐 그런 말을 했다. 예. 그럼 국민일보가 그만큼 또 실어줄지. 예. 의문입니다. 어쨌든 좀 기사로서 예. 좀 의문이 많이 있는. 사실 조용기 목사가 친분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사실 설득력이 있는 건데 무려 40년 동안 친분이 있다. 이 기사에 또 나와 있단 말이죠. 예, 이런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다루고 있는 국민일보입니다. 자, 참 이렇게 로얄 패밀리들 이야기를 하다가 참 안타까운 우리 사회 이 참 취약층 또 저소득층의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서울신문 8면 기사인데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에 이어서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던 이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강서구 화곡동의 다가구 주택에서 살고 있던 57살 안모 씨, 아내 이모 씨,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딸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 다음 생에 얘도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나 그때는 행복하게 살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모 씨는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지만은 최근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져서 일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기도 광주와 동두천에서도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워온 일가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모 씨가 지체장애 2급인 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했습니다. 자, 유서는 따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별한 전 부인이 낳은 딸이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부인과 가정 불화를 겪었던 터였다고 합니다. 동두천 이야기는 또 이렇습니다. 가정주부 37살 윤모 씨와 아들이 아파트 화단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숨진 분 옷 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죽게 돼서 미안하다. 간단하게 적은 메모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메모는 그 시아버지 명의의 그 세금 고지서에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 운전학원에서 일하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을 했지만은 생계가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4살 된 아들이 아직 말을 못하는 데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이런 성장이 더딘 점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국민 행복 시대는 어디로 갔나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모 씨가 30대 두 딸과 함께 집주인에게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동반 자살한 사건, 앞서 언급했던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인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의 한계도 보여줬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이 박모 씨 어머니죠. 이 박모 씨는 지난 1월까지 인근 식당에서 월 18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퇴근길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팔을 다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요. 생계가 막막해졌고 이 가족은 어떤 구제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30대 딸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됐고요. 또 신청하지 않아서 긴급 복지 지원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적 부조로 구제받지 못하더라도 이 박모 씨는 꾸준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마저도 비껴갔습니다. 질병, 부상 같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240일까지 하루 4만 원에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요. 몸이 아파 4주마다 구직 중이라는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못해서 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유로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질병이 생겨서 구직 노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은 그 실업급여와 같은 액수인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박모 씨처럼 처음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은 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산업재해 이 보험도 도움이 못 됐습니다. 만약에 이 박모 씨 어머니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사였다면 퇴근 중에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을 것일 텐데 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죠. 식당 일 나가셨으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보험들,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세 모녀 자살을 부르게 된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관련법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예,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예. 지금 그 송파구 세 모녀 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에 지금 비슷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지금 두 건이거든요. 앞서 소개한 사안에서도 이게 좀 베르테르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4천 달러를 넘어선 나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곧 4만 달러로 가겠다 뭐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돈과 절망에서 비롯된 죽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2만 4천 달러, 이런 4만 달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결의 지적이 오늘 이면에 실렸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긴급 지원을 확인하세요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정부가 복지의 틈새를 메우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은 긴급 복지 제도를 찾아 나서야 복지 정책의 수혜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담이 운영되는데요. 위기 상담은 연중 24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주민센터와 관할구청의 주민생활 지원과나 복지정책과의 전화번호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129, 또 지방정부는 각 구청 또는 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정책과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긴급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행복주식거래소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서 사연을 받아서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없고요. 사연과 그러니까 다른데 또 지원 요청을 한 경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혜택을 덜 받겠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수혜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지난 1월에 10명에게 3,718만 원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전화번호는 080-890-1212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이거 어떻게 됐나? 공약대로라면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도서 벽지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범위가 확대돼야 하는데요. 예산 당국과 협의가 안 돼서 올해 시행은 무산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까지는 가능할까? 그런데 2017년 전면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 의뢰로 내놓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준으로는 2017년에 증액 재원을 몽땅 쏟아부어도 최대 800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파행을 막으려면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도입 시점에 필요한 평균 재원인 2조 2,557억 원만큼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교부율을 현행보다 1.01%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문입니다. 자, 할 수 있는 시행 가능한 공약만 내놓았다고 말한 분이 누구였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교육복지 공약을 남발했던 주인공 역시 박근혜 후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왜 그랬는지는 다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안 될 공약이고 선거 때 승리하기 위해서 사수를 쓴 거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중 일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십자군 알바단 활동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 어제도 이어졌는데요. 예.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이모 씨의 이메일 속 파일에서 발견된 트위터 계정 가운데 이모 씨가 자신의 것으로 인정한 21개 중 일부가 시발당 활동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검찰이 국정원과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죠. 예. 자, 앞서서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 국정원의 어떤 이론 쪽에선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 이모 씨의 파일에 나와 있는 계정 가운데 뒤에 괄호 열고 10, 괄호 닫고 이렇게 적힌 글자가 적힌 계정들이 있던데 이는 국정원 계정이 아니라 일반인 것 아니냐 라면서 검찰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 계정은 국정원 직원 것이 맞고 여기에 거론된 괄호 열고 10, 괄호 닫고 이거는 시발단 일반인이라는 언급을 했던 겁니다. 예. 시발단 잘 아시죠? 윤정훈 목사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SNS 미디어 본부장을 맡았던 이 윤정훈 목사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SNS 활동을 한 혐의. 예. 이게 불법 선거운동이었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국정원이 이 시발단과 연계됐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요. 시발단, 제가 참 깔때기를 대자면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시발단. 그랬더니, 참, 이 국정원 직원도 제가 지은 시발단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갖다 사용을 했군요. 예. 저작권법 문제는 없죠. 예. 예, 시발단, 십자군 알바단. 원래는 사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기알단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기독교 알바단이? 예. 예. 십자군 알바단으로 가자. 해서, 십알단으로,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다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이 그동안은 한편이었습니다. 유우성 씨가 간첩이다. 이런 점에서 말이죠. 예. 자, 그런데 국정원이 건넨 정보 검찰이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지금 낭패를 본 격 아닙니까? 검찰이 그동안은 국정원과 협력 관계였는데요. 어제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제는 협력기관이 아니라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국정원 출신 주중 선양 영사관 이인철 영사의 진술 관련한 보도를 보면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예. 그러면서 윤갑근 부장은 특정 사람과 특정 세력의 의도를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감안해달라. 즉 언론도 휘말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인철 영사가 문서를 입수한 쪽이 조선족이라고 전제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사실과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바로 잡음으로써 관련된 사람들이 대처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는 않겠다 라고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국정원이 협력기관이 아닌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국정원과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은 검찰이 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확신하게 됐는지 그냥 맹목적으로 국정원의 이런 자료만 갖고 자기들이 수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웅변이라도 하듯이 세계일보 어제 오늘 기사를 보면은 검찰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에 대한 기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은 한국에 입국할 당시에는 낙오된 탈북자 행세를 했던 유우성 씨 아닌가. 그런데 2006년 북한에 갔다 온 것으로 의심된 그 시점부터 대외 활동이 크게 늘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거짓말도 했다. 따라서 유우성 간첩으로 의심할 만했다. 이렇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오늘자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은 유우성 씨가 2008년에 영국에 망명을 시도했다. 그때는 한국에 정착했다는 것을 숨긴 채 영국 정부에다가 망명을 요청했다.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유우성 씨가 이 국내에서 자꾸 이렇게 자신을 뒷조사하니까 이러다 간첩으로 붙잡히는 거 아니야? 염려가 돼가지고 발각되는 거 아니야? 염려가 돼가지고 영국에다가 망명을 요청한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계일보가 이렇게 언급하네요. 탈북 망명자에게 해주는 학비 혜택 등 단순 목적으로 영국에 위장 망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예. 자, 그 수사는 정당했다. 유우성 씨 간첩으로 의심할 만했다. 지금 검찰이 이럴 때입니까? 국정원이 내놓은 유우성 씨가 북한 갔다 왔다는 그 출입 경기록 이것이 위조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지. 검찰 우리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래저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기사가 어제 세계일보에 나왔는데요. 윤갑근 대검강력부장 말대로 특정 사람과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하는 것 아니냐. 언론 휘말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한 것 그대로 또 돌려주고 싶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검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면 말이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고 있는 최모군, 이 최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자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담당자가 오현철 부장검사인데 최근에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라고 이렇게 오늘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오현철 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수사팀에서 배제가 됐단 말이죠. 검찰이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라고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오현철 부장을 슬그머니 수사팀에서 배제시키면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하고 있는데요. 예. 수사의 안정성을 위해서 정기 인사 뒤에도 수사팀에 남겼던 오현철 부장을 한 달여 만에 소속지청,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보냈습니다. 이유 없이 말이죠. 자, 왜 이럴까요? 아무래도 이 불법적으로 정보 유출을 한 자들이 누군지 지금 청와대 인사들이 의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 서초구청 조모 예. 국장
국장, 예. 그다음에 또 행정관 네. 이렇게 좀 수사가 진행됐었는데 네. 사실 좀 후속 기사가 없어서 예. 미심쩍은 좀 부분이 있었는데 청와대 인사가 계속 말을 바꿔가지고 이 수사가 지연되고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됐었는데요. 이 담당 부장검사를 또 배제를 했단 말이죠. 이 수사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청와대 인사로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일부러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채모군의 어머니 임모 씨, 이 양반과 관련한 수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추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떻게 돼 있을까? 새누리당 지지율 40%, 통합신당 지지율 3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몇 퍼센트냐,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이게 아니라 추입니다. 자, 지난번 조사, 2월 21일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43%였는데, 3월 3일 조사를 보니까 40.3%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아니니까, 이게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2월 21일에 조사한 민주당 플러스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25%였습니다. 두 당의 합계가. 예. 자, 그런데 3월 3일 조사를 보니까 35.9%로 11%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반면에 지지정당이 없다. 2월 22일에는 30.5%였는데 3월 3일 조사는 20%였습니다. 확 줄었죠. 예, 요 10%포인트가 지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네. 이 통합신당 쪽으로 갔다. 예. 이렇게 분석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제자리인데, 지지정당, 없다는, 쪽, 30%가, 흔들리면서, 그 10%가 바로 통합신당 지지율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지 여전히 새누리당이 앞선다. 이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여론조사 오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집전화와 휴대전화 RDD를 병행해서 실시했고요. 최대 허용 오차 범위는 95% 진료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 응답률은 23.5%였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전국의 성인 남녀 964명을 대상으로 3월 3일에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하여간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야권의 지지세가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는 형국이고요. 아직은 지지정당 없음 20%거든요. 예. 신당이, 정치개혁, 이런 국민 여망을 잘 수렴하게 된다면은 점점 외연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3월 10일에 하루 파업한 다음 12일에서 23일 정상 근무를 하고 이어서 24일에서 29일까지 전면 파업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신문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도 그렇습니다. 이번 파업이 의료 민영화 저지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자회사는 돈벌이가 주 목적인 영리병원의 변종에 불과하거든요. 영리자회사가 돈을 벌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밝히고 있지만 그 돈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원격 진료, 이것도 쟁점이죠. 의사 환자 사이에 실제 만나서 대면한 가운데 진료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의사 환자 대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동네 병원들의 숨통이 그야말로 막히고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 공산이 대단히 큽니다. 자, 따라서 의료 민영화 저지라는 이런 분명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파업만은 안 된다라는 입장은 왜 그러느냐? 일반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 피해가 회사 쪽과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반면에 의사들의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애꿎은 환자들이다. 게다가 그 피해는 생명,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한겨레는 파업으로 당장 비난을 받는 쪽이 의사들이라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처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파업을 불러온 경우는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기 마련이다. 정부가 나서서 대한의사협회 쪽과 중단된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설은 마무리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주제를 정해주고 글을 쓰게 하는 100일장을 연상하게 됩니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말입니다. 황우여 대표.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느낌입니다. 아마도 안철수의 새정치연합팀의 일부가 철수해서 그토록 구태정치로 비난하던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우려가 큽니다. 최경환 원내대표. 그동안 말로만 새정치를 외치던 간보기 정치, 평론가 정치의 대명사 안철수 의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갈짓자 간보기 정치로 대변자는 안철수스럽다, 안철수답다, 안철수답기도 하고 또 악하기도 해 보이기도 해서 안쓰럽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안쓰럽습니다. 이해훈 최고위원. 호남에서부터 지지율이 꺾이면서 하락세로 결국 역전을 당하자 전전긍긍하다가 기초공천 폐지라는 구실로 좌판을 접어버렸습니다.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했을 때, 또 문재인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그때와 똑같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손을 들어버리는 화초 체질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 안철수 의원의 약속은 이 역시 거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순진하게 믿었던 국민들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약속이 과연 끝까지 갈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요즘 말수가 무척 줄어든 홍문종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사장. 그리고 야합 정치에 국민들은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 이렇게 계산 빠른 정치공학의 달인은 코스닥 시장에 이어 정치 코스닥 시장에도 엄청난 이득을 챙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상품이 나오기도 전에 신상떨이에 나서는 것은 작전 주인이 유권자들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훗날 유권자들이 속아서 표를 날렸다고 항의한들 이 작전을 모의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챙긴 이득을 절대로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00일장에 임하는 학생들 사안을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네요. 안철수가 먹혔다, 아니 민주당이 먹혔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당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초미니 정치 세력에게 당을 통째로 갖다 바친 격입니다. 또 저희 거대 야당이 1인 정당에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건지 국민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쌓여왔던 지지율 거품이 점차 꺼져가니까 기업 M&A 하듯이 정치 세력을 민주당에 팔아넘기듯 허겁지겁 합당하겠다는 모습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온데간데였고 민주당과의 정치공학적 연대를 넘어서서 백기투항을 선언하고 만 것입니다.